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음료 찬성파거든요. 근데 의견이 분분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반대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맛에 대한 갈구함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로 비유하자면 내가 금연할 거야 라고 하면 단칼에 탁 잘라야지. 자꾸 금연 좀 만지작 거리다 보면 결국 다시 담배로 넘어가요. 제로 콜라 계속 먹다 보면 저는 사실 못 느끼는데 제로 콜라는 좀 섭섭해, 좀 쓴 맛이 있어, 그냥 콜라 먹을래, 이렇게 결국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칼에 잘라야지. 자꾸 그 제로 대체당을 먹다 보면 단맛에 대한 갈고함이 계속 되니까 결국은 돌아가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딱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요즘 이제 핫한 연구 주제가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 그 대체당을 많이 먹으면 쉽게 말해서 뚱보균이 많아요.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바뀌면서 살찌기 쉬운 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만해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반대파의 논리. 근데 이제 장내 세균 문제는 여러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 연구도 나오지만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아직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확정이 되면 저도 반대파로 돌아서겠습니다. 저같이 찬성파는 내가 제로 콜라를 매일 먹으라고 권유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진짜 콜라를 먹고 싶으면 그냥 콜라보다는 당연히 제로 콜라가 맞죠. 제로 콜라는 확실히 0칼로리고 혈당 안 올리고 그건 맞는 겁니다. 사람이 분해할 수 없는 단맛이기 때문에 먹어도 혈당 안 오르고요. 저항성을 올린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세균이 바뀌어서 뚱뚱해진다, 이렇게 프리쿠션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제로 콜라를 매일 먹으라고 권유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콜라를 먹고 싶으면 그냥 콜라 먹는 게 차라리 제로 콜라 먹는 게 낫다. 애기들이니까, 아직은 애기들이니까 절대 먹지 마.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약한 편이라 애기들한테 먹고 싶은 거 먹지 마 이렇게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요즘 제로 음료,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과자 많이 나왔으니까 좀 먹어라. 근데 이런 건 알고 먹어라.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건 혈당 안 올리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장내 세균을 뚱보균이 많이 생겨서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조금 알려져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맹물 먹거나 그냥 탄산 먹거나 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아직은 애기들이라 너무 먹고 싶어 한다면 제로 콜라 주셔도 됩니다. 하나 더, 여러 그런 단맛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요.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혈당과는 무관하게 설사를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제로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그거는 우선 첫째로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라면 누가 선물로 줘도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영양제가 있는 우선 첫째로 키 크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영양제 기능이 있습니다. 주사로 성장 호르몬 맞는 것 이외에는 키를 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확정돼서 교과서에 실리는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영양제가 영양분이 결핍이 돼서 키가 못 컸을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
꽁보리밥에 간장 종지 넣고 먹을 때는 정말로 영양 결핍 때문에 키가 안 크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애를 잘 먹여서 뽀얗게 살이 찌우면 영양 결핍이 해소가 되면 잘 큰다. 1인 때 옛날 사람들은 살이 키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잘 먹어야 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단언컨대 뭔가 영양 결핍 때문에 키가 안 클 만한 일은 예를 들면 내가 신념이 있어서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키우는 영양제 일단 갸우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슐린을 맞는 거는 원래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인 거고 또 혈당과 관련 그게 만약에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쫙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인슐린 맞는 것과 시간을 떨어뜨려서 먹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인슐린 맞을 때 뭐 어떤 약과 시간을 띄우고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그런 지침은 없기는 해요. 많이 맞으면 살이 찐다는 그배만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는데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자면 화학 반응인데 뭐든 붙이는 분자들을 붙여서 큰 덩어리로 만드는 화학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화작용은 쪼개는 분해해서 더 기본 단위로 쪼개는 화학 반응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을 세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성장 호르몬이나 뭐 글루카곤이나 이런 거는 이화작용, 쪼개는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발산하고 이러는 쪽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슐린은 살찌는 게 배만 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혈당이 조절해서 아니면 먹고 3분 뒤에 안정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걸 제가 딱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게 운동의 강도도 다 제각각 다를 것이고 가벼운 그런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이제 충분히 교육을 들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강의 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 패턴을 보고 조정하는 거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밥 먹고 인슐린 맞고 한 3-4시간 후에 정상 목표 혈당에 도달한다면 사실 인슐린 양을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더 맞아야 되거나 덜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3-4시간 동안 확 치솟았다가 떨어진다거나 저혈당이 됐다가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조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단백질을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인슐린을 밥 먹은 다음에 인슐린을 맞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용량을 조절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내가 단백질을 먹었고 그러니까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르고 늦게까지 오고 단백질 위주로 먹었고 밥 먹은 다음에 격렬하게 운동을 했다?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천천히 살살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단순당 위주로 먹었다 밀가루, 쌀 이런 것만 주로 먹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운동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식후에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달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셔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복합 또는 거친 정제가 덜 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구나. 이렇게 뽀얀 밀가루, 뽀얀 쌀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오르는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운동을 천천히 하면 어쨌든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격렬하게 하면 더 빠르게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래서 손가락 찔러서 혈당을 체크할 때는 이거 참 어려웠는데 이제 CGM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바로 트래킹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편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질문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경쟁심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살짝 올리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고 또는 활력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호랑이를 만나면 코티솔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올리고 뭐 호랑이랑 맞서 싸워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심리적인 것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아 내가 얘랑 테니스를 하는데 내가 꼭 이기고 싶어 막 이런 경쟁심 이런 거면 오히려 그 코티솔 분비 때문에 살짝 혈당 올리는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이상한 건 아니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나 밥 먹고 테니스 진짜 열심히 쳤는데 혈당이 좀 올라가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애기가 네. 워낙 안심반을 좋아해가지고 네. 밥보다도 케이크, 쿠키 막 이런 거를 좀 먹으려고 해요. 혈당이 떨어졌을 때. 네, 우리 친구, 우리 친구죠? 여기. 예, 우리 친구. 얘 아까 어제는 가족으로 참여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근데 이제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6학년이면 이제는 이제 아기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왜 안 좋은지 좀 설명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넌 당뇨니까 케이크 먹으면 안 돼. 넌 당뇨니까 안 돼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당뇨라서 뭐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라 어머님이나 저도 당뇨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케이크를 먹는 건 안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치? 매일매일 떡볶이를 먹는 건 안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주면 방금 어머니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뽀얀 밀가루, 뽀얀 쌀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너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지 자동차를 시동을 키자마자 토락셀을 확 밟아버리면 엔진에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부담이 되겠지. 너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너 전력질 좀 달리기 해봐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겠지. 아침에 눈 뜨고 조금 워밍업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한 다음에 달리기를 해야 이게 몸이 자연스럽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너 바로 달리기 해 이렇게 하면은 몸이 부담이잖아. 췌장도 마찬가지야. 췌장도 혈당이 딱 들어오면 이거를 혈당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소장이 조금 분해를 해주고 덩어리로 들어왔으니까 덩어리를 위나 소장이 분해를 해주고 분해를 막 해서 이제 제일 작은 단위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으로 췌장이 생각할 때는 포도당으로 올려면 시간이 좀 있겠구나. 그럼 나도 좀 몸 풀고 워밍업 좀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덩어리로 먹으면 위나 소장이 그걸 분해하는 시간이 조금 벌어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췌장이 워밍업 할 시간이 되잖아. 근데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뽀얀 밀가루, 뽀얀 쌀은 이미 다 분해돼서 먹는 거나 다름없는 거. 덩어리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나 소장이 할 일이 없이 바로 그 제일 포도당 수준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췌장 입장에서는 나 몸도 아직 안 풀었는데 나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 달리기 해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췌장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 그거를 요즘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혈당 스파이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췌장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거친 거를 먹어라. 왜냐? 그럼 위나 소장에서 조금 분해하는 시간 동안 췌장이 워밍업할 수 있게.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으면 일부는 피부의 지방으로 쌓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근육에 저장이 되기도 하는데 근육에 저장이 되면 좋은 거지. 근육이 많아지는 거니까 사람이 근육이 많은 건 항상 좋은 거야. 지방이 많아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근육에 저장돼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살을 지방이 되느냐. 그게 아직 잘은 모르지만 단순당, 뽀얀 밀가루, 뽀얀 쌀을 먹으면 주로 지방으로 가고 거친 것들, 그러니까
통밀빵이라든지 거친 것을 먹으면 주로 근육으로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제 탄수화물은 안 좋은 거고, 내가 그래서 빵 절대 먹지 마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이왕이면 통밀빵, 호밀빵 이런 거 거친 빵을 먹었으면 좋겠고, 흰색 뽀얀 쌀밥 먹지 마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잡곡밥, 현미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보다 어린 애들은 그래도 아직 애기니까 먹고 싶다는 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강요니까 라는 뜻이 아니야. 누구라도, 나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흰색 쌀밥을 먹는 것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거고, 흰색 뽀얀 식빵을 먹는 것보다는 통밀빵을 먹는 게 더 건강한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또 요즘 유행하는 게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식습관 중에 좀 안 좋은 게, 자, 밥 먹자 이러면은 밥부터 한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탄수화물부터 싹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흰쌀밥을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제된, 거의 분해가 된 탄수화물부터 확 들어가니까 최대한 부담이 나요. 그래서 야채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지방 먹고,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단에서는 딱 자, 밥 먹자 이러면은 반찬부터 먼저 먹고 밥은 맨 마지막에 먹어라.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가 뚱뚱한 체형은 아닌데, 저는 제 외래에서 비만한 친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제일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쉬운 게, 이건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니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그리고 오이 하나, 당근 하나를 밥 먹기 전에 오이 하나, 당근 하나 먼저 먹고 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이 하나, 당근 하나 먹으면 꽤 배불러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오이 반 개, 당근 반 개를 줄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체형만 되더라도 오이 하나, 당근 하나를 다 먹으면 꽤 배부르거든요. 그러면 배가 부르니까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을 수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식탐이 좀 있고 애기들한테 배고픔을 강요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오이나 당근을 먼저 먹으면 되게 포만감을 줘서 진짜 밥을 조금 적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혈당 스파이크죠. 야채부터 먹어라 이건데, 오이랑 당근을 그냥 무조건 루틴으로 약으로 먼저 먹는 거죠. 물론 양배추찜도 좋고 브로콜리도 좋고 모든 야채 다 좋은데, 그걸 매일 엄마가 손질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니까 오이랑 당근을 일주일치 한꺼번에 사서 그냥 뭐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그냥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도시락으로 싸주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 설명하고는, 이제 좀 비만한 아이들 식단 관리가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꼭 오이랑 당근만 싸다니면서 밥 먹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먹고 밥을 먹어라. 그럼 급식할 때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문제부이라는 여자 굉장히 글쎄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실제로 벌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좋은 걸 모아놨겠죠. 그러니까 벌에 뭐 프로폴리스 이런 면역을 증진시키는 물질도 있고 해서, 물론 우리 몸에 도움되는 성분이 단순 설탕보다는 우리 몸에 도움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혈당을 확 올리는 건 맞아요. 꿀은 결국은 설탕이랑 똑같으니까 뭔가 면역력에 좋은 성분이 추가된 설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이 뭔가 이미지가 끈적끈적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릴 것만 같지만, 반대로 바꿔 말하면요, 저혈당 빠졌을 때 꿀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당을 확 올리는 건 맞는 거예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혈당 간식으로 초콜릿은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올리게 되는 거니까 확 혈당을 올려야 되는 거라, 설탕을 먹거나 설탕물을 먹거나 꿀물을 먹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물은 뭔가 설탕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설탕보다는 뭔가 몸에 좋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의견 동의하지만 설탕과 다를 것 같다. 잘못 먹는데 잘 피가 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혈관이 비슷하는 네네.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거. 뺄때 긁으면서 나오고 우선 첫째로 잘 모르겠어요. 첫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긴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친구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우리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긴장되는 순간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큰 시험도 앞으로 계속 볼 거고 뭔가 면접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런 긴장을 오히려 적응하고 내가 긴장됐을 때 그래도 내 퍼포먼스를 잘 긴장된 상황에서도 내 퍼포먼스를 잘 할 수 있게 긴장된 상황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지 긴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긴장했을 때 뭐 왜 그러냐면 이건 딴 얘기 수단인데요. 저도 이제 오래됐긴 했는데 저도 이제 의사면허 딸 때 면접 아니면 필기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친구가 그 시험 볼 때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청심하는 반알 먹고 시험에 갔는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멍 때려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학생 이름도 하고 시험 안 돼. 시험 잘 봐. 이렇게 일깨워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돼서 그런 선택을 하긴 했겠지만 예를 들면 질문하신 의도가 만약에 너무 긴장이 된다 그러면 뭔가 뭐 베타블록 이런 약도 있기는 해요.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래서 긴장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코티솔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스트레스 유발 고혈당 상태인 거고 이제 질병이라고 하진 않고 우리 몸의 어떤 여러 외부 자극에 맞서서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결국은 당뇨 조절의 핵심은 내 몸을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나의 큰 물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물이 얼마큼 들어오고 물이 얼마큼 나가고 이거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큼 먹었으면 100만큼 운동해서 빼고 100만큼 먹었으면 100만큼 인슐린을 맞고 이런 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조절 거기에 맞게 인슐린을 조절 이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긴장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 일반 약의 혈당 관리할 때 마지노선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250까지 가서 이제 200 스파이크를 찍어 하면 몇 시간 안에 떨어지는 게 내 혈관 건강에 좋은 건지 혈당을 봤을 때 어느 정도만 유지하는 게 이것도 참 답변이 어렵네요. 왜냐면 저는 다른 두 교수님에 비해서 저 굉장히 헐렁한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한테는 물론 우리가 목표 혈당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식전에 80에서 130, 밥 먹고 나서 180까지 자기 전은 90에서 150 이런 목표 혈당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요. 수능이 500점 만점인가요 요즘? 그러면은 만약에 500점 만점인 시험에서 497점 맞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497점 맞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 잘했네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너 왜 500점 만점인데 3점 깎였어?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혈당은 잘 지켜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조금은 유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식전이든 식후든 상관없이 100에서 199 사이면 괜찮아요. 200에서 299 사이면 높은 거다. 300이 넘어가면 진짜 높은 거니까 인슐린을 늘리거나 추가 인슐린을 맞거나 그 다음날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에서 299 사이는 인슐린 용량을 바꾸다기보다는 운동을 조금 더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보자. 100에서 199는 그냥 괜찮다. 그리고 저혈당은 원래 저혈당도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49 이하가 문제 있는 저혈당이죠. 그런데 마지노선을 둬서
70 이하면 저혈당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도 전 소심한 사람이라 쫄려가지고 99 밑으면 저는 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199가 일단 무조건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100에서 199 사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200 후반대는 조금 높은 거예요. 인슐린을 추가로 맞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높긴 높은 거예요. 200 후반대인데 괜찮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식단을 좀 바꾼다거나 운동을 좀 한다거나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혈관 건강 말씀하셨는데 물론 중요한 말씀이시고 정확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가운 얼음을 탁 차가워 하기는 하지만 차가워 그러냐 하면 되잖아요. 차가운 얼음을 만지는 것하고 뜨겁게 불타는 숯을 탁 만지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죠. 물론 차가운 얼음도 한 1시간 만지고 있으면 손이 얼고 동상이 이룰 수도 있고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차가운 얼음은 그냥 차가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만 숯 같은 거는 뜨거워 해도 손 화상을 입을 수 있죠. 저혈당은 숯과 같아서 단 1분도 안 돼요. 저혈당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물론 말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일시적인 고혈당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3-4시간, 4-5시간, 300-400 떠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얼음을 만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300-400, 400-500으로 하루 이틀, 2-3일 또는 일주일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2-3시간, 3-4시간 정도, 반나절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물론 제가 헐렁한 사람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빡세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500점 만점에 500점 맞아야지 어떻게 497점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혈당은 일시적인 한나절 이내에 하루 이내에 일시적인 고혈당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저혈당은 단 1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의 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디바이스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 저혈당 무서워서 애기들은 목표 당화혈 세포를 8로 설정하고 이랬었던 게 저혈당 무서웠어. 그만 그걸 계산해서 맞추는 네. 시간을 뺀 정도를 감안해서 그거는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게 오픈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는 꼭 우리 친구들한테 너가 결정해. 내가 오픈해라 마라 내가 강요할 수는 없어. 너가 결정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꼭 저는 이런 비유를 꼭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눈이 되게 나빠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안경을 썼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안경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근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경 쓰는 거 되게 불편해요. 라면 먹을 때 김투설이고 수영장 갈 때 저는 평생 선글라스를 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안경 열심히 써도 눈 나쁜 거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경 벗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평생 안경을 써보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요. 그리고 저는 안경 써도 개인적으로 저는 익스트림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번지점프도 많이 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저보고 너 안경 잽이래요 이렇게 놀리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놀리는 그 사람이 모질한 거죠. 놀리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내가 부끄럽거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당뇨도 똑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당뇨 조절하는 거 귀찮아요. 엄청. 그리고 당뇨 조절 열심히 한다고 해서 혈당이 당뇨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찮다고 해서 안 하면 사고 나요.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눈 나빠서 안경 쓴 거랑 똑같은 건데 당뇨래요 라고 놀리는 그 사람이 모자란 거지 놀림받는 내가 당뇨인 게 부끄러운 건가? 전혀 아니다. 너 학교에 안경 쓴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안경 쓴 사람들 놀릴 거냐. 그래서 나는 당뇨인 것을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막말로 저혈당일 때 친구들이 모르고 있으면 못 도와주는데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픈을 하는 것을 권장하긴 하는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가 신경 쓰고 해봐라. 전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오픈을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은 뭐 중고등학교 애들. 네. 그래서 꼭뭐 화장실 가서 또는 보건실 가서 꼬박꼬박 이거 주사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못하니까 화장실 가서 몰래 맞는다거나 그냥 점심을 스킵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못 맞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근데 그것도 존중해요. 그 친구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헐렁한 사람이야. 그래, 너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너가 낮에 인슐린을 못 맞을 거라면 좀 점심을 너가 좀 야채 위주로 조금 먹고 점심 노브레푸드 스킵해. 괜찮아. 대신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피레시바 잘 맞고 아침 꼭 먹고 아침 노브레푸드 잘 맞고 퇴근하자마자 뭐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그렇게 좀 조절해. 학교에서 그러면 너가 친구들한테 오픈하기가 힘들고 학교에서 비밀리에 인슐린 맞기 쉽지 않으면 점심 학교에서는 맞지 마. 이렇게 해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점 만점에 497점, 499점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마라톤이기 때문에 한두 달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 내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잘 적응이 맞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나 진짜로 친구들한테 오픈 못하겠어 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존중하기는 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제 나름대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좀 학교에서 안 맞는 것으로 좀 조절해 주기는 합니다. 그 느낌이 애매모호하고 잘못 들어가면 계속 왔고 태풍산 네. 자주 오셨잖아요. 네. 그 기준이 얼마가 돼서 얼마까지 오래 가면 2년 가면 온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맞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버퍼 개념이라서 완충용의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 아시다시피 케톤 산증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한데 인슐린이 부족해서 또는 인슐린이 있어도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으로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못 하겠으니까 대체 에너지로 지방을 깨뜨려서 케톤을 꼽아 먹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탄성물질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케톤 혈증까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건데 산증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또 그렇게 허투루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서 산성물질이 조금 생겨도 버퍼, 완충용의 개념이 있어서 마치 비유하자면 큰 욕조에 잉크방울을 한 방울만 넣어도 다 까매지는 건 아니잖아요. 2방울, 3방울, 10방울, 20방울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 탁 혼탁해지는 것처럼 산성물질이 생겨도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산염기 균형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버퍼가 이렇게 견뎌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탁 산증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건데 그 임계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또 등치마다 다를 거예요. 아무래도 몸무게에 따라 다를 거고 조그만 애들은 산성물질이 조금만 생겨도 금방 넘어가서 산증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사실 요 정도 되는 덩치면 사실은 잘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한 달 이상 인슐린을 안 맞아야 되거나 하지 하루 이틀 안 맞았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당 하루 이틀 있다고 해서 바로 DKA가 오지는 않아요. 애기 2-3살짜리 쪼맹이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30kg 넘어가고 요 정도 되는 아이라면 그렇게 완충 임계값이 아주 낮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 계측해서 제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나요?
제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애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운동학과는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취미로 복싱을 엄청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정도?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복싱을 많이 해요. 그래도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일형 당뇨라서 인슐린 다이어법 하고 있는 친구인데 복싱 잘하던데요. 뭐 아마추어 이런 대회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시야 색깔이 그러더라고요. 바뀌고 흔들리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운동선수는 없었어요. 어디에 가는 혈당이 어디에 가는 혈당이 시간이 떨어지니까 진짜 빨리 되거든요. 네. 네. 저혈을 많이 느끼고. 이게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에 어떤 조금 무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되게 내 몸의 변화에 예민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로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에서 아직까지 사달이 나질 않았는데 지금 저혈당이니까 빨리 대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하자면 알람 사인이 교감신경 항진 증상이라는 거잖아요. 뭐 식은땀 나고 울렁거리고 손발 떨리고 얼굴 창백해지고 구역질 나고 뭐 그런 거. 그 어려운 말로 교감신경 항진 증상. 그 상태까지는 사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알람 사인인 거예요. 빨리 뭔가 먹어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교감신경 항진 증상을 본인이 잘 느껴야 되는데 무딘 애들은 자기가 조금 구역질이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되게 내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느끼는 애들은 나 좀 이상한가?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혈당을 학습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혹시라도 저혈당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때의 기억을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둬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해당 사항은 없을 건데 당뇨가 오래되면 여러 당뇨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중에 신경병증이 있잖아요. 그 신경병증이 무서운 게 이런 자율신경계 변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손 떨림도 없고 두근거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 신경병증이 참 위험한 게 저혈당을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뇨 합병증은 사실은 하루 이틀 한두 달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고 수십 년까지는 아니다.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해당 사항은 없을 거기는 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만약에 조절을 계속 잘 못한다면 그런 신경병증이 생길 수 있고 바꿔 말하면 나 저혈당이 왔는데 나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나 신경병증 생긴 건 아닌지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좀 이르지만요. 아마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눈, 신경, 콩팥에 대해서 점검하실 거예요. 그래요. 뭐 보통 10살 넘어가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 친구가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A경으로 일단 갈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혹시 좀 잘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시는 저혈당은 대체되는 애기라면 부분에 힘들하지 않는 제로 네네네. 그거가 그 순간 빨리 먹여주는 건지 네네.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잘 모른다는데 저는 그런 대체당 찬성파이기는 합니다. 먹여도 된다고 일단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의 근거를 각각 말씀드리면 대체당에 반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대표 근거 하나는 단맛에 대한 갈구함이 계속된다. 마치 금연을 할 거면 단칼에 딱 잘라야지 금연초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다시 담배 피더라. 저는 못 느끼는데 제로 콜라를 먹으면 이거 조금 텁텁해. 결국은 그냥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야지 계속 단맛에 대한 갈구함을 붙잡고 있으면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반대되는 결과도 좀 있고 해서 아직 교과서에 실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체당들을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들이 좀 안 좋게 변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뚱보균이 많아진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더라. 비만이 되면 결국 안 좋아지는 거다. 이게 반대파인데 그 두 번째 결과가 아직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성파인 건데 그 두 번째 연구들이 이제 더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결과가 누적이 되면서 교과서에 실리면 이제 저도 반대파로 돌아서겠죠. 찬성파인 저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 뚱보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 내가 제로콜라를 매일 제로콜라를 꼬박꼬박 먹으세요라고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콜라를 먹고 싶으면 콜라 먹는 것보다는 제로콜라가 훨씬 낫다. 분명 대체당은 사람이 분해하지 못하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안 올리는 것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정 먹고 싶으면 제로콜라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헐렁한 사람이고 애기들 막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 참 안쓰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제로콜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연구가 나와서 결국 장내 세균, 사람은 분해를 못하지만 장 속의 세균들에는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이를 줬을 때 나쁜 균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설로 돼서 교과서에 실리면 이제 저도 먹지 말라고 하겠죠. 아직까지는 저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근데 그거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고 먹어야 돼요. 얘기하면 일반 환자들 10명 보시기 싫어요. 우선 제가 모르나 저혈당 왔을 때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은 사실 드문 증상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좌우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좌우 비대칭으로 생기는 거라면,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라면 오케이, 나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절반을 잘라서 한쪽만 마비가 된다? 이거는 저혈당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증상은 우선 첫 번째로 저혈당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라도 글쎄요 그게 저혈당과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굳이 신경과 관련된 검사를 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니까 당뇨 진단된 지 4, 5년 됐고 나이가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정상이긴 하겠지만 한 번쯤은 당뇨 합병증으로 즉 신경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어렵진 않아요. 병원마다 좀 다른데 저희 병원은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써서 하고요. 어떤 병원에서 신경과의 협진을 써서 근전도 검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패치 붙여가지고 미세 전류를 흘려가지고 속도 보는 거거든요. 막 어렵거나 괴로운 검사는 아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성인의 아까 4명을 계신 상태로 4명이 지내는 무슨 묘사하시네. 사탕 깨물어 먹을래? 좀 쫄린다 야. 먹고 있었어? 이게 산부인과 느낌을 주는 이게 아니 무시하면 안 돼. 것처럼 흘려가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너 몸에서는 아 빨리 원아 나 지금 저혈당이니까 설탕 먹어줘 라고 알람 쌓이는 거야. 너가 외면하잖아.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실신이야. 딱 정신 잃고 쓰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신 잃고 쓰러지는 게 말하자면 뇌 세포에 에너지가 없어서. 혈당은 결국은 세포가 쓰는 에너지잖아. 근데 뭐 막말로 다른 세포들은 잠깐 에너지가 없어도 괜찮다고 쳐. 근데 뇌세포 이런 거는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모자라면
실신해서 픽 이런 데에서 쓰러지면 그나마 다행이지. 찻길에서 쓰러진다고 교통사고 날 수 있죠. 산 꼭대기에서 쓰러진다고 해봐 불러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절대. 그래서 그런 아까 말한 뭐 식은땀 구역질 너가 지금 느낀 그거는 알람 사인이다. 내 몸이 나한테 지금 빨리 살려달라고 설탕 넣어달라고 하는 알람 사인이다. 외면하면 안 돼. 캠프 하시는 게 진짜 다 그렇게 환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의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합병증 같은 거 말씀. 네네네. 근데 사실은 아마 때가 되면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고 요구하셨다고 해서 의사들 노여워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의사들이 잘난 체 하지만 의사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다 프로토콜대로 합니다. 의사들이 제대로 하는 의사들은 다 프로토콜대로 합니다. 프로토콜에는 뭐 몇 년 주기로 해라, 언제부터 몇 년 주기로 해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세가 넘어가고 그거 할 때가 되긴 됐는데 한 번쯤 소변 검사로 콩팥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신경 근존도 검사로 신경 검사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안과 보실 수 있고 그렇게 세 개가 있다.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기들은 주로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잘 와요. 미세혈관 합병증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개, 눈, 콩팥, 신경이라서 아기들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는 그 세 개를 주로 보고요. 어른 되면 한 30, 40대 넘어가면 조금 비교적 큰 혈관 합병증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말 그대로 심근경색, 중풍 이런 거. 그거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경동맥 초음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소아과에서는 당뇨 합병증 본다 그러면 경동맥 초음파는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낯설고요. 오히려 눈, 신경, 콩팥에 대한 점검을 1, 2년에 한 번씩은 했으면 좋겠다. 혈당이 등락폭이 너무 심하면 너 방금 주스 먹었지? 그래서 너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먹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몇 분 기다려야 돼? 15분 하는 거 있잖아. 왜? 저혈당이면 탄수화물 먹고 15분 기다렸다가 혈당을 체크해서 안 올라가면 또 먹어야지. 15분 기다렸다가 100이 안 넘으면 또 먹어야지. 그리고 또 15분 기다렸다가 100이 안 되면 또 먹고 이걸 100이 넘을 때까지 반복. 그래서 내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불이 났어. 우리 뭐 플러그에서 막 스파크가 뛰고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나. 너가 물을 뿌렸어. 그리고 끝인가? 아니야. 잔불이 남았나? 제대로 다 불이 다 꺼졌나? 확인해야 돼. 마찬가지로 저혈당이 왔어. 내가 설탕 먹었어. 그걸 끝이 아니야. 15분 뒤에 혈당을 체크해서 100이 넘는지를 꼭 봐야 돼. 100이 안 넘었으면 또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나 저혈당에서 후두당 먹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해 주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46분이었으니까 15분 뒤면은 11시쯤에 혈당 다시 한번 봐봐. 너무 많이 먹어야 올라가는데 이게 15g에서 20g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아까 보니까 등치가 좀 크잖아요. 20에서 25g 정도 먹어야 되긴 할 거예요. 생각보다 25g이면 꽤 많이 먹어야 될걸요. 이거 사탕 하나 먹으면 25g 택도 없을걸요. 이거 안 써있나? 이건 뭐야? 지금 10 먹은 거야. 10? 얘 등치에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거의 뭐 교정했을 때 알아. 그 정도 이 정도 몰라요. 네, 8, 90 될 것 같아요. 15분 뒤에 한번 그래도 꼭 가라. 내가 안 먹어요. 관리 수준 저희는 더 낮은 거. 더 엄격하게 하시는 분. 고열도 거의 한 40일 되게 빡세게 너무 빡센데 근데 잘 하고 있어요.
CGM을 갖고 있으니까 네. 식상사를 구분하는 거 없는 게 있어. 4.3 좀 낮대? 너무 낮겠죠. 평균 한 일단 진짜 안 좋은 사람들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4, 7. 그러니까 CGM을 하고 있고 저혈당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이렇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영도 잘하고 라이프가드 자격증도 있고 하면 바닷가에서 더 이상 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 언저리에서 놀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라이프가드 자격증까지 있으면. 그래서 저혈당에 대해서 우리 친구 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현비라든지 민감 지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열이 많이 오냐고요. 그쵸 많이 전에 네, 교수님 그렇긴 하죠. 아쉽게 한 3분 안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혈이 자꾸 오면 인슐린을 뜨려야 되는 거죠. 트랜스파를 뜨려야 되나 내지는 그 언제 주로 저혈이 오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 맞는 노보레피드 속효성을 좀 줄여야 되는 저혈이 자꾸 오면 어쨌든 인슐린 용량을 바꿔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에서 199가 저는 좋은 혈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예를 들면 99 이하로 자꾸 생긴다?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300이 넘는 게 자꾸 생긴다?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와. 그래서 어차피 점심도 다른 요즘에 계속 맞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은 그 살찌우기 때문에 결국 살이 찌면 그 저항성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더 많이 맞아야 되고 악순환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평생 가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아직 여름이고 이제 사춘기고 뭐 고민이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1, 2년만 지나면 또 더 성숙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운동해야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좀 5년 만취 개념까지 어제 그 교육 받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인슐린 종류가 네. 저도 근데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 됐을걸요? 외국엔 시판 네. 외국에는 출판이 됐는데 아직 국내에 출시가 안 됐어요. 방법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슐린 주사 맞는 것보다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저는 좀 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왜냐면 흡입하려면 흡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너무 애기들은 못해요. 적어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상은 되어야 이걸 잘 흡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 그 정도 나이 되면 인슐린 맞는 거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심드렁하긴 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외국에는 그런 제형도 있다고는 하더라 정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기다려지진 않아요. 출시가 됐으면 저희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출시가 됐다는 거는 3상까지 임상시험이 다 됐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 충분하고 특별한 부작용 없다라는 거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출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질문을 하면 아니요,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만연해졌지만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지판 읽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서 모르긴 하겠지만 자율주행이 만연화되더라도 그래도 운전면허는 할 줄 알아야지 하지 자율주행이니까 초등학생한테도 다 운전하게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혈당 체크하는 방법을 잊지만 않고 언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조금 CGM에 의존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혈당 체크하는 기계도 없어져 버리고 가만히 있어봐. 혈당 체크 어떻게 하더라? 까먹었다 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제약회사에서는 어쨌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코릴레이션 안 해도 캘리브레이션 안 해도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하루에 꼭 꼬박꼬박 몇 번씩 혈당 체크를 해서 이거 CGM이랑 맞추는 작업을 해라 하고 강요하진 않긴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혈당 체크하는 방법을 까먹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어쨌든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그 키트를 어디는 잘 알고 유통기한 같은 거 다 잘 챙기고 그 정도로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일부러 하루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저는 요구하진 않아요. 그걸 주말 보통 저희가 이제 할 기능이 다 있어요. 네. 주중 주말에 표현 안 하지만 네. 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 근데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약회사에서 허가다기에 G7 같은 경우에는 배랑 팔뚝이 되어 있고 리브레는 팔뚝만 허가돼 있잖아요. 이러한 시간 리브레 배에 하면 불법이에요. 허가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기가 자동이 아니에요. 글쎄요, 다른 부위에 부착하는 저는 다 팔뚝이나 배에 붙이긴 해요. 이 소대 민소배 티 입는다고 배에 붙이는 그 있기는 있는데 리브레도 배도 아닌 다른 데 붙이는 면은 못 봤어요. 아,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은 붙일 데가 없으니까 엉덩이에 붙이는 경우가 한 명 있었어요. 저혈당 올까봐. 걔는 당뇨는 아니고 신생아 저혈당 올까봐 엉덩이에 붙였었던 적은 한 번 있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CGM의 원리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부위에 부착했는지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을 거거든요. 관절 부위만 아니면 되고 살 많은 부위에만 부착하면 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어디에 붙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회사에서 여기에만 붙여라 라고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G7 같은 경우는 배랑 팔뚝, 리브레는 팔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컴퓨터를 쓰시려면 알아보고 이거 한 번만 다시 바꿔봐. 지금 사직이라는 얘기했죠? 틀리는데? 많이 하면 유대하고 다른 거 같아요. 물론 1년 체력이 안 나요. 아니 공부하다가 나는 스트레스 아, 여기서 멈췄어요. 그냥 옮겨서 아까 말씀하신 모임이나 이런 거 잘 봐. 사실 조금 쫄리는 편이야. 선생님이 보면서 전좀 쫄렸죠. 일단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쇼폰 이런 거 보면 이거 네, 그 의사와의 대화 시간 수고하셨습니다.